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점 붕괴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오후 2시 30분경에 철거 중이던 고가차도가 붕괴되면서 세 분이 목숨을 잃고 세 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상판 절단 작업 중에 처짐이 발생을 해서 작업을 중지하고 이에 안전 여부를 체크하던 중에 붕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영상을 짧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서소문 고가차도. 왜 지지대나 안전망이 없었냐는 지적에 서울시는 처음 철거 계획 붕괴가 발생한 아래쪽에 상판 절단 작업을 하고 있는 콘크리트 절단 장비 한 대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도 절단 장비 두 대가 있습니다. 그중 한 대에선 작업으로 인한 불꽃도 핍니다. 서울 서소문고가 붕괴 직전 현장에서 뚝 하고 구조물이 끊어지는 듯한 파단음이 들렸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네, 그 붕괴가 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상판을 절단하던 그 작업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절단 중에 뚝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교량에 처짐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을 갖다 봤는데요. 우선 이 교량의 개요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서문 고가교의 위치를 좀 보면은 여기가 서울광장 서울시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울역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의중앙선 철도가 지나가죠. 아현동에서 서울시청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이 철도를 횡단해서 가는 곳에 서서문 고가가 있고, 고가가 이쪽서부터 이렇게 시점서부터 정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다 철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서서문에서 경의중앙선을 횡단하는, 철도를 횡단하는 구간만 남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마지막 경관을 철거를 한 도중에 이제 붕괴가 된 건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사진은 이 지도에서는 이 건물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찍은 거기 때문에 이 무너진 쪽이 이 상부 요 가까운 쪽 요쪽이다. 요쪽이 되고 이 반대편이 요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가 바뀌어 있다 하는 것을 유념하시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선은 이와 관련된 그 서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단 작업 중에 이제 이 절단 작업 중에 야간에 아까 보시다시피 야간에 작업을 하던 중에 처짐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 지점에서 처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짐이 발생한 건데, 절단하는 과정에서 약 29mm의 처짐이 발생을 하니까 절단 작업을 중단했죠. 절단을 해나가던 중에 약 21m, 전체가 28m인데 그중에 21m, 4분의 3, 21m 지점을 절단을 했을 때, 21m를 절단했을 때 중간에서 처짐이 발생하니까 이 작업을 중단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안전진단업체에다 조사를 의뢰하고 다음날 시행하다 사고가 났죠. 전도방지 플레이트를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이 전도방지 플레이트는 뒤에서 다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플레이트를 절단한 두 개의 슬래브 사이에 붙여서 넘어지는 이 거도가 절단한 게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건데, 요것으로 처짐 발생을 최소화하겠다 하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mm가 발생을 했는데요. 당초에 설계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요게 지금 거더고, 요게 거더를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옆에다 이렇게 본 건데, 요게 거더를 이렇게 평면 두고 거더를 배치를 시킨 건데, 일반 분들이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거더와 슬래브가 있는데,
거도와 슬래브가 이렇게 지금 있죠. 거도가 16개가 1번서부터 16번까지 거도가 16개가 있고 그 거도를 슬래브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래브 위로 자동차가 다니고 여기 지금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 서 있는 것처럼 차량들이 이 위 슬래브 위를 다니고 그 힘을 주로 받는 것은 이 16개의 거도가 받아서 그 힘을 이 교각을 통해서 지상으로 흙으로 전달을 하는 구조가 되겠죠. 예,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당초 설계에서는 이 지금 요 굵은 선이 절단선인데 요 슬래브들을 이렇게 잘라서 요 슬래브들을 전부 다 조각조각 내서 먼저 드러내고 거도는 전체를 한 번에 드러내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그런데 시공계획서를 갖다 보면 시공계획서는 여러분들 그 시공자가 이 설계 도면을 근거로 해서 나는 저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시공을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도면입니다. 이게 그 서류인데 아까 설계서에서 봤을 때는 슬래브만 먼저 잘라서 드러내고 거도는 따로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시공계획서는 슬래브와 여기 위에 슬래브와 거도를 같이 잘라서 한 번에 잘라서 전체를 한 번에 드러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잘라서 이게 500톤 크레인으로 들어서 트레일러로 실어서 나르는데 그 500톤 크레인이 이 전체를 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잘라진 거도와 슬래브를 한 번에 들 수 있느냐, 그 부재를 무게를 재봤더니 계산해 봤더니 36.4이고 500톤 크레인이 들 수 있는 게 56톤이라서 들 수 있는 용량의 65%에 불과하니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죠. 그리고 거도를 상부 슬래브를 절단하고 나면 옆으로 쓰러지기가 쉽기 때문에 자칫하면 쓰러지면 또 붕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요 위에 여기 지금 이렇게 점점 보입니다만은 이 점마다 이렇게 플레이트를 이렇게 4개소죠. 이렇게 4개소를 설치를 해서 인접 슬래브와 잘라진 슬래브들을 일단 다시 한번 임시로 묶어두고 양쪽에는 와이어 와이어 로프로 요 거도와 슬래브를 펀칭으로 구멍을 뚫어서 묶어서 요것을 요 교각에 단단히 고정을 시켜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시 한번 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데요. 요거는 이제 철도 구간에 대해서 전체 요 시공계획서 전체에 대한 건데 S9은 요 지금 철도로 지나는 이쪽 시점서부터 9번째 경관이다. 경관은 교각과 교각 사이를 얘기를 하는데 스팬이라고도 합니다. 이 9번 스팬 경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시공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앞에 거랑 비슷하죠. 그대로 56톤 해서 전체 부재 중량 36.4라서 65%에 불과하니 안전하게 들어올릴 수 있겠다. 거도를 잘라서 16개인데 반씩 잘라서 양쪽 방향으로 인양을 해서 드러내겠다. 500톤 크레인으로 이렇게 묶어서 들어서 옮기겠다 하는 소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앞에 시공계획서랑은 좀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 좀 더 추가가 된 게 있는데 절단된 것이 전도가 되는 것, 넘어지는 옆으로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레이트랑 와이어 벨트로 와이어 로프로 묶는 것을 2가지를 했었는데 여기는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니까 도면에서 이쪽 방향이니까 실제로 이 사진에서는 이쪽 방향인데 이쪽 끝에 4m 구간은 상부 슬래브를 이렇게 종박으로 쭉 잘라가다가 여기는 안 자르고 놔두는 겁니다. 끝은 붙여놨다. 이거는 슬래브를 다 안 자르고 붙여놓은 것은 이걸 오래 방치했을 때 쓰러지지 않도록 요게 상부 슬래브로 일부를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S9, 스팬 9, 9번째 사전 절단은 일부 구간 4m는
전도 방지를 위해서 절단하지 않는다. 언제 절단하느냐? 옆에 이 7번째 교각을 절단할 때 요 전도 방지용 구간도 절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다 절단된 상태로 방치하지는 않겠다 하는 거였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요것을 지금 작업을 할 때, 옆에 지금 이 7번 교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게 4m를 남기고 작업을 했을 수도 있고, 전체를 절단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건 정확한 현장 조사를 봐야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앞에 보고서를 보면 이 경관, 아니, 이게 요 첫 번째 거, 요쪽이니까 첫 번째 거 요것만 남기고서 절단을 할 때 중간에 29mm의 처짐이 생겨서 작업을 중단하고 다음날 안전 진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죠. 네. 이 교량의 붕괴되는 원인, 이 손상과 붕괴되는 원인을 서서문 고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유사한 교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량은 청담 1교 2020년에 손상이 발견돼서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에 보고를 하는 그러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형태가 이것도 1975년 당시에 45년, 지금 약 50년 정도 지난 상당히 노후된 교량이죠. 올림픽대 로상에 있고 청담 1교가 강동구 쪽으로 가는 그러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손상이 발견이 됐는데 형태가 같죠. 거도 숫자는 다르지만 형태는 같죠. 이 형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맨 외곽 쪽의 교량 거도가 붕괴가 됐는데 이것도 맨 외측에 있는 교량의 거도에서 손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손상이 발견이 됐느냐 하면 점검을 하는데 교량 점검을 이제 했더니 요 부분에 이렇게 균열이 보여서 요것을 파취라고 그러죠. 따내봤더니 쪼아냈더니 안에 PC 강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텐던이라고도 부르고 PC 강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것이 완전히 부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식이 되면은 강제가 부식이 되면 최적이 늘어나서 취약한 콘크리트의 균열을 만들고 그것을 바깥으로 밀어내서 떨어뜨리는데 그것을 박락이라고 하죠. 박락된 단면을 보면 강선이 완전히 녹이 슬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고 즉시 상부에 있는 주로 여기 상부에 버스들이 많이 서 있던 공간이 있는데 이 버스를 전부 이동시키고 폐쇄 조치시키고요. 하부 공간도 완전히 출입 통제를 시키는 그 조치를 하고 정밀 안전 진단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부 공간을 폐쇄시키고 상부와 하부 공간을 폐쇄시키고서 긴급 점검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내부 텐던이라는 PC 강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것의 손상 시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프리스트레스가 60% 손실된 후에야 비로소 외부에 균열이 발생한다.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죠.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한번 설명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PSC라는 얘기가 나오고 PC 텐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교량의 PSC는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라는 것을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PSC 구조물은 강선이나 강봉을 이용해서 콘크리트의 압축력을 미리 시킨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보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도 알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에 저항하는 힘이 큽니다. 누르는 힘, 압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축력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힘이 큰데 콘크리트의 약점은 잡아당기면 바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에 대해서 취약한데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철근이죠. 철근은 잡아당기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 무척 큽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에는 눌리는 힘, 잡아당기는 힘이 같이 생기는데
눌리는 힘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담당하고 잡아당기는 힘에 대해서는 철근이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협동을 해가지고 구조물이 외부의 힘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지가 되는 건데 엔지니어들이 생각해 보니까 늘어날 곳에 늘어나는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 큰 철근을 넣어두는 것은 좋은데 그거보다 좀 더 생각을 발전을 시켜서 늘어나려는 곳에 구조물이 늘어나려는 곳에다가 미리 아예 압축력, 누르는 힘을 미리 주면 어떨까? 이런 거죠. 구조물을 그냥 두면 이게 처짐이 살짝 발생을 하면서 위에는 눌리는 힘, 아래는 늘어나려는 힘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책받침 같은 거 이렇게 밀어내면은 반대편 쪽에 그러니까 늘어나고 안쪽이 좀 줄어드는 이거를 봤을 때 밑으로 이렇게 휘게 하면은 아래쪽이 이제 늘어나는 힘이 생기는데 거기에 철근이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아예 거길 미리 확 눌러버리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 누르는 힘을 주는 것을 미리 준 힘이다. 프리스트레스를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는 도구가 장치가 강선이나 강봉, 딱딱한 봉이나 강봉을 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차량 하중이 타면은 이렇게 이제 평탄하게 놓여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교량의 개념이 1920년대 프랑스의 프레시네라는 사람이 고안을 해서 50년대에 이게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재료, 그러니까 철근이나 콘크리트의 사용량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었어요. 기술이 많이 발전해지고 구조물이 날렵해지고 이러면서 경관도 그러니까 교각과 교각 사이도 점점 길게 만들 수도 있었고 이렇게 되니까 1960년대에서부터 비약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을 거쳐서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상륙을 하게 돼서 1980년대에 원효대교를 비롯해서 영동일교 또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상에 또 한강교량 등 전국의 교량으로 이게 확대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40%가량의 우리나라 교량이 이 PSC 교량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량은 이러한 장점이 많아서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1990년대에 유럽서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내부 텐던이 끊어지는 부식에서 끊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바깥으로 징후가 안 보인다. 특히 가장 문제가 눈으로도 안 보이고 이 PC 강선에 손상이 생기는데 부식이나 끊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눈으로 안 보이고 비파괴 조사로도 안 보인다. 이 비파괴 조사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몸에 병을 찾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의사가 눈으로 일단 진찰을 하고 손으로도 만져보다가 무엇을 해요? 검사를 할 때 비파괴 조사가 엑스레이를 찍거나 초음파를 하거나 CT를 찍는 게 비파괴 검사입니다. 그런 비파괴 검사를 의사들도 하죠. 역시 구조물을 진단하는 사람들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엑스레이도 찍기도 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하고 등등의 조사를 하는데 내부 텐더는 철근 속에 콘크리트와 철근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 방법으로도 잘 조사가 안 된다 하는 게 세계적으로 밝혀진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해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위 내시경 같은 걸 하듯이 바깥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드릴로 구조물에다 구멍을 내서 손상이 있을 만한 곳,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손상이 있을 만한 곳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거기다 내시경을 넣어서 손상이 실제 생겼는지를 조사를 하고 손상이 있으면 보수 등을 하고 완전히 다시 그 구멍을 메꿔서 이 시험한 곳이 다시 또 손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 있죠.
그리고 이 PC 텐더는 어떤 문제로 해서 이게 좀 부식이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구조물의 형태가 맨 외측이 제일 취약하다고 하는 게 이제 이 도면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서 본 건데, 맨 외측의 것들 이쪽이나 이쪽이나 이쪽은 어떤 면이 있느냐면, 가운데 있는 거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 취약하냐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 옆에 거는 비바람에 노출되기가 쉽죠. 우선은 비바람에 노출이 된다.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속에 있는 특히 강재는 수분에 취약합니다. 물이 닿으면 녹이 슬고, 녹이 슬면 팽창을 하고, 그럼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부식이 더 촉진되는 문제가 있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겨울에 이 교량위를 지나는 차량의 안전 때문에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이 염화칼슘이 노면이 약간 경사가 져서 이 염화칼슘이 눈이 녹음물하고 이 옆쪽으로 빠져서 여기에 배수구가 있는데, 양쪽에 이 배수구를 통해서 이제 외부로 유출이 되는데, 이 배수구 부분이 노후 때문에 손상이 되거나 균열이 생기면 그 틈을 타고서 염화칼슘과 물이 이 거도까지 침범을 하게 됩니다. 특히 외곽 쪽에 있는 것이 비바람과 이 염화칼슘 배수 부분에서 취약한 게 세계적으로 공통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 교량의 끝, 이건 이제 교량을 옆에서 본 건데, 거들 옆에서 본 건데, 이 옆에서 이렇게 본 거죠. 이 끝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PC 강선이 들어가서 있는 게 이렇게 곡선 형태로 들어가서 가운데에서는 밑에 부분에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경사가 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 양쪽 부분이 교량이 이쪽과 이쪽의 거도가 끊어져 있는 부분이죠. 이쪽과 이쪽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연속교라고 그러고, 끊어져 있는 것은 이제 뭐 단경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끊어져 있는 구간이죠. 끊어져 있는 구간에는 익스펜션 조인트라고 해서 이 거도가 온도 여름에 늘어나고 겨울에 줄어드는데, 그 부분을 흡수하는 구간이 여기 익스펜션 조인트가 여기 설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교량을 갈 때 덜컥하는 부분이 익스펜션 조인트 구간이 되는데, 이 구간에 익스펜션 조인트가 손상이 생기면 역시 염화칼슘이라든지 수분이 타고서 이 교가 끝으로 타고 내리는데, 이게 타고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타고서 이 강선 안으로 들어가면 강선의 부식이 촉진이 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강선이 파단되는, 끊어지는 손상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최외곽에 있는 거도가 제일 취약하지만 나머지 거도들 또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 이 익스펜션 조인트를 통해서 비바람도 들어갈 수도 있고, 특히 염화칼슘이나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손상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구등이라는 게, 정착구가 이 끝에 이제 PC강선을 잡아 당긴 다음에 정착을 시키기 때문에 정착구라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유입된 염분이나 수분이 부식을 초래한다. 청담 일교도 이것처럼 단경관이라서 신축 이음이 많아서 더 취약하다 이런 거예요. 자, 서울시설공단이 당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면, 이미 그 전에 20년 9월 달에 이런 것이 발생이 됐는데, 그 전에 20년 3월 달에 이 조사 방법까지 전부 다 실증을 해서 연구를 해놨을 만큼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었고, 또 20년 6월 달에 이 손상이 발견되기 한 3달 전쯤에 미국의 루즈벨트 교량에서도 이러한 손상이 PSC 박스 기온데, 이거는 여기에 이런 콘크리트가 탈락하는 현상이 생겼는데, 눈으로 봐서 그냥 콘크리트 탈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발생이 됐는데 바로 남북교량 전체를 폐쇄를 합니다. 전체를 폐쇄를 하죠. 그 다음에 손상을 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 두 줄로 돼 있는 건데, 이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곳은 중량 제한, 보통 40톤 이상의 교량 차량들이 다니게끔 되는데, 이거 5톤까지만 다녀라, 이렇게 중량을 제한하고, 이 손상이 발생된 데는 그대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루즈벨트교가 그렇게 조치를 아주 강하게 했죠. 여기 근데 이제 보면은 루즈벨트교랑 청담일교랑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구조 특징이 여유도가 없고, 요건 여유도가 없고, 요거는 여유도가 있어서 거도가 하나가 파단이 돼도 교량 붕괴, 전체 교량이 붕괴될 우려는 낮고, 요거는 전체 교량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교량, 이 멀티 거도교, 거도가 여러 개인,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도가 16개인 교량은 거도랑 슬래브가 서로 엮여져 있고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걸 합성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두 개가 같이 붙어서 저항을 하는데 이 거도나 어떤 거도든지 하나가 이 중에 한두 개가 부실하다 하더라도 옆에 거도가 대신 그 힘을 받쳐주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 이게 하나가 취약하다 그래서 교량 전체가 갑자기 무너지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기가 쉽지 않다. 옆에 거도들이 대신 힘을 받쳐준다. 그래서 이거를 여유도, 여용도 이런 말로 우리말로는 해석을 하고 영어로는 redundancy라는 말을 씁니다. redundancy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 하나가 문제가 되더라도 교량 전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그 반면에 이 박스 거도교는 이렇게 생긴 박스 거도교는 요거는 옛날에 멀티 거도교 이거는 옛날에 많이 세워졌고 최근에 이제 큰 교량들은 이걸로 많이 수립을 하는데 이거는 루즈벨트교가 이렇게 생긴 건데 이 거도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거도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교량이 폭삭 무너지기 때문에 리단던시가 없다. 이거는 거도가 많을수록 리단던시가 많다. 여유도가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루즈벨트와 같은 정도의 조치는 하지는 않더라도 교량을 전체를 폐쇄를 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을 참고해서 청담 일교에 대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미파괴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파치 조사도 해야 되겠다. 비파괴나 육안으로 조사가 안 되니 미파괴 조사도 하고 구조 해석도 하고 그래서 보수 방안을 도출해서 보수를 하겠다 하면서 조사 기간 중에 차량 중량 제한을 하고요. 그러니까 유사한 형태에서 균열이 하나 발견됐는데 서울시설공단이 이 PC강선에 균열을 발견을 하고 PC강선의 부식 상태를 확인하고서 한 조치가 차량 중량 제한을 하고 상하부 통행 제한을 한 상태에서 점검을 하겠다라는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고서를 보면 이 서울시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시공사가 서울시한테 한 건지 한 것 같은데 4분의 3을 절단을 한 상태에서 29mm의 치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업체에다 조사를 의뢰하고 12시간 뒤에 안전진단을 합니다. 전도방지 플레이트 설치해서 이거를 설치해서 처짐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말을 하죠. 예. 우리가 아까 어떻습니까? 아까 저쪽 청담일교 보고서에서 60%의 프리스트레스가 손실이 돼야 겨우 균열이 생기는 정도인데 29mm의 치마가 생기고 이날 땅 뚝 소리가 여기서 생겼다 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긴 거다. 어떻게 보면 추정하건대 프리스트레스가 거의 다 소실된 상태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예요. 다시 한번 이 붕괴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보면은 구조물이 여유도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이 구조물은 여유도가 있는 구조물인데 이 상부를 절단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옆에서 도와주던 것이 상부로 절단하면은 옆에서 거도가 도와주던 기능이 상실이 되는 거죠. 여유도가 없어지고 오롯이 자기 혼자
그 힘을 갖다 오롯이 다 받아야 되는데 이 걷어 자체가 체외곽에서 기상, 비바람하고 또 염화칼슘 등에 노출돼서 오랜 시간 노출돼서 60년 노출돼서 이러한 식으로 PC 강선이 부식되거나 파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무척 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그렇죠. 이제 또 하나 좀 논의할 것은 이 처짐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서울시가 아니면 시공사가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안전진단 업체에다가 조사를 의뢰하겠다 그래서 12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파단이 상당히 심한 거라면 예, 바로 이것을 철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파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이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여러 엔지니어들이나 기술자들이 이제 모여서 논의를 해서 가장 좋은 조치가 어떤 거였었는지를 좀 찾아내긴 하겠습니다만은 밑에다가 벤트를 받친다, 밑에다가 이런 상황에서 지지대를 갖다 받친다 하는 얘기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소리를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 소견으로 이 상태에서는 밑에다가 그런 자재를 받치기 위해서 장비를 부르고 어떻게 받칠 거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점이 좀 있어요. 조금 좀 아쉬운데 서울시가 어쨌든 한국철도공단하고 코레일하고 바로 상의를 해서 하부에 열차 통행을 제한하고 도로도 통제를 한 상태에서 적어도 이 거더를 파쇄를 했었어야 옳지 않겠나 하는 무너뜨려 놓고 치우고 철로를 복구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그 한국철도공단이 입회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날 작업할 때, 새벽에 작업할 때 한국철도공단이나 코레일에서 입회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철도 보호지구, 여기는 철도 보호지구에 해당이 되죠. 그 부분에 업무 지침에 관련돼서는 철도 보호지구 관리자가 한국철도공단인데 이 철도 차량의 안전 운행이나 철도시의 보호를 줘야 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안전 조치의 필요성도 따져봐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현장도 확인을 해야 되고 예, 특히 이렇게 중요한 작업을 할 때는 철도 시설 관리자나 철도 운영자가 입회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리스트레스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저렇게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럴 때도 급박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관계자들이 현장에 없으면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중요한 공사에서는 서울시 또 한국철도공단 그 다음에 코레일 같은 것이 감독들이 같이 입회를 해서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입회는 아니더라도 서로 연락망을, 비상연락망을 아주 그 긴밀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처짐이 발생한 후에 서울시 시공사 감리사가 한국철도공단 코레일에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아쉬운 점이고요. 또 하나 더 아쉬운 거는 한국철도공단이나 코레일에서 이 작업할 때 입회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 안 한 거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PSC 교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PSC 교량에 대해서 예. PSC 교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0년대 건설이 된 거는 1920년대, 1960년대에 많이 건설이 됐는데 건설되고 한 20, 30년 지나면서 유럽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교량이
무너지죠. 이게 무너지고 예고도 없이 무너지고 2000년대에는 미국에서 여러 교량들에서 앞에서 루즈벨트 교량도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교량들에서 문제가 생기고 2010년대엔 일본에서도 역시 이 교량이 한 3개 정도가 연달아서 무너지는 사고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도에 청계천 고가 내부순환도로에서 외부 텐던이지만 끊어지는 사고가 생겼었죠. 그래서 PSG 교량이 문제가 많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서울시설공단이 인지를 해서 이것은 혼자서만 연구할 게 아니다. 이거는 전국의 약 40% 정도가 이 형태의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설공단도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는 중요한 PSG 교량을 많이 갖고 있다. 많이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해외에서 발간된 보고서, 논문, 사고 사례 등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것을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내부에서 시작했는데 외부랑 같이 한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를 2019년도 여기 보시면 처음에가 언제냐면 2019년도 7월 달서부터 이 PXC 박스 거더교 공단에서는 주로 이 박스 거더교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것서부터 유지 관리하는 것을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우리나라 국내에 모든 기술자들이 관련된 기술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전부 오픈하고요. 이거를 얼라이언스라는 도로 얼라이언스 관리 얼라이언스라고 같이 하자. 이건 서울시설공단만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 기관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여기 참여하고 있는 게 서울대, 한양대, 시립대, 명지대, 영남대학교 같은 대학과 또 한국토목학회,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한국구조물진단 유지관리공학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등등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약 20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같이 지식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지혜와 경험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역량을 협업을 통해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각자 우리나라 국내 역량을 올리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게 보이는 것은 여기에 서울시설공단이 주관을 하다시피 하는데 상위 기관이 서울시가 안 보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기술연구원은 들어와서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안 보이죠. 그리고 철도시설공단도 안 보입니다. 이번 사고와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기관들이 안 보이죠. 자, 비교가 될 만한 게 무엇이 있나요? 일본의 인프라 메인테넌스 국민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에 일본에서 사사고 터널이라는 터널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성이 주관이 돼서 정책을 새로 다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게 각각의 시설물 노후화랑 관련해서는 인프라 노후화랑 관련해서는 각각의 지자체 내 한두 개 기관이 대응할 만한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총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기치 아래 일본의 모든 기관과 기업과 산학 관민이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경험을 모두 모아서 총력적으로 대응한다. 모든 국가의 역량을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미래 세대까지 인프라를 지금 이상으로 관리해서 지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것만 행정회원이 그러니까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1343개 기관, 기업이 990개 기관이 들어와서 각자가 갖고 있는 이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를 하면 여기에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학교 등이
학계 등에서 그 기술을 개발을 지자체랑 같이 하고, 그러니까 지자체나 정부는 테스트베드를 대주고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해서 이 인프라 관리 역량을 높이고, 그 높아진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 세계 시장의 30%,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인프라 메인테너스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거나 겪을 문제니까, 그 세계 시장의 30%를 일본이 2030년도까지 점유하겠다라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기는 2,800개 정도가 되는데 이제 고작 20개 정도의 기관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지금 2019년도서부터 금년도 41회까지 했다 그러는데, 금년도까지의 자료들이 전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기관들이, 또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산업관민이 힘을 합쳐서 집단지성으로 대응해야 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도 구축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급한 것들서부터 대응을 하고, 그렇게 집단지성으로 총력으로 대응을 해도 PSC 교량, 탐지되지 않는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다시 했지만 눈으로도 안 보이고 엑스레이, 초음파 등등의 비파괴 검사로도 찾아낼 수 없는 결함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탐지되지 않는 위험이다. 이것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사고는 1990년대 유럽, 2000년대 미국, 2010년대 일본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가 결코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이 되게끔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집단지성으로 같이 노력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좀 교도로 저는 생각하는 게, 특히 PSC 교량 철거 시에 PC 강던의 파단 여부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을 철거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계도 반영을 해서 설계자가 파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정보를 시공자한테도 주고 감리자한테도 줘서, 또 감리자가 추가로 시공자가 다시 또 추가로 조사할 수도 있고 해서, PC 강선에 파단되어 있는 손상 문제는 교량을 갑작스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상당히 큰 위험 요소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처럼 철거 중에, 상판 슬래브라든지 철거 중에, 아니면 공사 중에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균열을 넘어서 29mm 아니면 더 이거보다 작은, 설령 이거보다 작은 처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응 매뉴얼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엔지니어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매뉴얼을 사전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설공단과 한 20개 기관이 같이 지금 우리가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 많은 그 산업 간민이 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특히 중앙정부, 국토교통부가 좀 주관이 되고, 서울시 같은 큰 지자체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역량을, 집단 지성을 통해서 역량을 높이고, 그 높아진 역량으로 이런 사고를 미리 예방을 해서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높아진 역량으로 세계 시장으로 쭉 뻗어나가서 세계 시장을 점유를 함으로 해서 우리 그 수입, 그 기술력과 그로 인한 것으로 우리 후대들도 아주 안전한 또 편리한 인프라를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